어느 국제공항의 대기실 한 여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통화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하고 차분하며 예의 바른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자 그녀의 제스처는 커지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치며 농담을 던지는 방식도 훨씬 직설적으로 변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정체성의 전환 컨텍스추얼 아이덴티티 시프팅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언어가 품고 있는 문화와 감정의 틀을 함께 옮겨오는 마법과 같습니다. 심리학은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뇌가 일반적인 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조정하며 단어가 아닌 개념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언어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발달한 미세한 관찰력은 타인의 숨겨진 감정을 읽어내는 강력한 공감의 레이더가 됩니다. 복잡한 문법과 문화를 동시에 다루며 단련된 뇌는 엄청난 정신적 인내력을 소유하게 되며 세상을 단 하나의 진리가 아닌 여러 개의 렌즈로 바라보는 입체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우주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조선의 천재 석학 다산 정약용 선생은 비록 오늘날의 외국어와는 다르지만 한자와 우리말이라는 이중 언어 체계 속에서 누구보다 깊은 지적 탐구를 하셨던 분입니다. 선생은 중국의 고전 한문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도 그것을 조선의 현실 우리말과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끊임없이 고민하셨습니다. 선생은 글자 속에 갇히지 말고 그 뜻이 향하는 바를 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사유 체계를 넘나들며 시대를 꿰뚫는 통찰을 보여주셨던 선생의 모습은 오늘날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다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는 심리학이 분석한 외국어를 아는 사람들의 7가지 희귀한 특성을 거울 삼아 정약용 선생이 제시한 언어와 사유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며 느꼈던 낯선 자아의 모습이 혹시 혼란스러우셨나요? 혹은 언어의 장벽 앞에서 느꼈던 예민함이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었나요? 성현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다국어 능력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당신의 인격을 얼마나 깊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특별한 여정을 응원하며 그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합니다. 심리학이 분석하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은 맥락에 따른 정체성 전환 컨텍스추얼 아이덴티티, 시프팅과 미세한 비언어적 단서 포착 능력 (-DTAIL) 언어스입니다. 이들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성격이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한국어를 쓸 때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강조된다면 영어를 쓸 때는 보다 주도적이고 논리적인 자아가 깨어납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니라 언어 속에 내재된 문화적 규범과 사고방식을 뇌가 실시간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정체성의 확장입니다. 또한 외국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을 때 뇌는 부족한 단어를 메우기 위해 상대방의 표정, 눈빛, 목소리의 떨림 같은 비언어적 단서에 극도로 집중하게 됩니다. 이 훈련이 반복되면 뇌는 타인의 숨겨진 감정을 읽어내는 강력한 레이더를 갖게 되며 남들이 놓치는 미세한 분위기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해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유연함과 예민한 관찰력을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의 척박한 땅에서 학문의 정수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선생은 한문이라는 지식인의 언어와 우리말이라는 백성의 언어 사이를 자유자재로 넘나드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박학이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물의 이치를 연결하고 그 속에 숨겨진 미세한 진실을 읽어내는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생은 중국의 고전을 연구하면서도 그것을 조선의 현실이라는 전혀 다른 맥락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천재적인 유연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은 또한 경물물 즉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드는 관찰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이들이 단어 하나하나의 뉘앙스를 살피듯 선생은 백성들의 고통 섞인 한숨소리와 관리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에서 시대의 모순을 읽어내셨습니다. 선생은 글자만 읽는 자는 종이 위에 죽은 지식을 얻을 뿐이나 세상의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하는 자는 살아있는 지혜를 얻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단서를 포착하여 진실을 찾아내는 힘, 그것은 외국어를 배우며 단련된 당신의 뇌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외국어를 쓰며 평소와 다른 자신의 모습에 당황했다면, 혹은 남들보다 예민하게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느라 피곤했다면 정약용 선생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거울은 만물을 비추지만 자신을 잃지 않는다. 여러 언어를 넘나드는 당신의 유연함은 당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그릇이 그만큼 크고 풍성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선생이 한문의 깊이와 우리말의 절박함을 하나로 묶어 실학을 창조하셨듯
당신의 다채로운 자아와 날카로운 관찰력은 세상을 더 깊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심리학이 분석하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징은 개념 기반, 사고 컨셉트 마이너스 베이스트 싱킹과 높은 정서 지능하여 이모셔널 인텔러전스입니다.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뇌는 특정 단어에 갇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이라는 한국어 단어가 가진 복잡한 감정을 영어의 어펙션이나 심퍼시로 완벽히 치환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이들의 뇌는 단어 그 자체보다 그 단어가 품고 있는 개념과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상황에 가장 적합한 언어적 도구를 골라 쓰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은 극대화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언어적 틀 프레임워크를 오가며 감정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경험했기에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더 깊고 정확하게 해독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를 읽어내는 공감의 깊이가 남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꿰뚫는 사유와 깊은 공감의 정수를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의 좁은 방에서 학문의 힘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선생은 한문이라는 외래의 문자를 빌려 글을 쓰셨지만 결코 문자의 화려함에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리 즉 글자 뒤에 숨은 의로운 이치를 먼저 파악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생은 성리학의 난해한 용어들에 집착하기보다 그 용어들이 실제 백성들의 굶주림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념인지를 끊임없이 되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두 개 이상의 언어적 세계를 넘나드는 이들이 갖게 되는 비판적 통찰과 일맥상통합니다. 선생은 또한 혈구지도, 즉 자신의 마음을 잣대로 삼아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만난 이름 없는 백성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거친 말투 속에 담긴 절박한 생존의 의지를 읽어내셨습니다. 선생은 군자는 남의 말을 듣고 그 소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떨림을 함께 느끼는 자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언어들을 접하며 감정의 스펙트럼을 넓혀온 당신의 정서 지능은 선생이 강조하신 이 성인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서 있는 셈입니다. 당신이 외국어를 공부하며 단어의 뜻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거나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이입되어 마음이 무거웠다면 정약용 선생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름에 가려도 해는 변함이 없듯 언어가 달라도 진실은 하나로 통한다.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보려는 당신의 노력은 당신의 사유를 자유롭게 만들며 타인의 아픔을 민감하게 느끼는 당신의 마음은 세상을 치유하는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선생이 한문의 높은 장벽을 넘어 조선의 현실을 구원할 실질적인 방책을 세우셨듯 당신의 유연한 사고와 깊은 공감력은 삭막한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고귀한 가교가 될 것입니다. 심리학이 분석하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특징은 강력한 인지적 인내력 멘털, 엔더런스와 다층적 기억 레이어드 메모리, 그리고 다각적 인식, 능력 멀티마이너스 렌즈 퍼셉션입니다.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뇌에게 엄청난 고강도 운동과 같습니다. 문법 규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적절한 단어를 고르고 상대방의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정은 뇌의 실행 제어 기능을 극한으로 단련시킵니다. 이 과정을 견뎌낸 이들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며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또한 이들의 기억은 단일 언어 사용자처럼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특정 언어로 경험한 사건은 그 언어 특유의 정서와 결합하여 더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저장됩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여러 언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았기에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는 유연하고 넓은 사고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 인내와 입체적 통찰의 청수를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유배의 세월 동안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라는 지독한 물리적, 정신적 고립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한문이라는 거대한 지적 체계와 조선의 현실이라는 실질적 체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밤낮 없이 몰두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성 즉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저술에 몰두했던 선생의 인내력은 오늘날 우리가 외국어의 높은 장벽을 넘기 위해 쏟는 인지적 노력의 고귀한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은 또한 박학다식을 넘어선 통합적 사고를 강조하셨습니다. 선생은 중국의 앞선 문물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문이라는 렌즈로 서양의 과학기술을 살피고 그것을 다시 조선의 농법과 건축에 적용하는 다각적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한쪽 창문으로만 세상을 보는 자는 방 안의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나 사방의 창을 여는 자는 온 천하의 빛을 얻는다. 서로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진 문화들을 접하며 사고의 유연성을 키워온 당신의 다각적 인식 능력은 선생이 강조하신 이 사방의 창을 가진 지혜로운 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당신이 외국어를 공부하며 머리가 터질 듯한 복잡함을 느꼈거나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다면 정약용 선생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궁죽통 즉 궁하면 통하게 마련이며 시련이 깊을수록 지혜는 단단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며 단련된 당신의 정신적 맷집은 당신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며 당신의 입체적인 시각은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화해와 공존의 길을 찾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선생이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는 입체적 사유를 완성하셨듯 당신의 다국어 능력 또한 당신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도입부에서 보았던 공항 대기실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며 자신의 색깔을 바꾸던 그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정약용 선생의 깊고도 단단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외국어를 구사하며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이나 예민함이 결코 약점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세계를 품기 위해 그녀의 영혼이 더 넓게 확장되는 과정이었으며 단어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제3의 눈을 갖게 되는 숭고한 훈련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 두 개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넘어 두 개의 인생을 살고 두 개의 지혜를 품은 입체적인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심리학이 분석한 외국어 구사자의 7가지 희귀한 특성은 당신의 뇌가 평범함을 넘어 고도의 유연성과 인내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훈장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지독한 고립 속에서 한문이라는 외래의 지적 체계를 완벽히 소화하면서도 조선의 현실이라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통 즉 사통팔달하여 막힘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참된 지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언어를 도구 삼아 세상의 다양한 결을 만지는 당신은 이미 선생이 지향하셨던 그 소통의 철학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학문을 집대성하며 여유당이라는 당호를 지으셨습니다. 망설이고 조심한다는 뜻의 이 이름은 아는 것이 많을수록 세상을 대함에 있어 더 신중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선생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권력을 자랑하기보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운 것이 많은 자는 마땅히 그 지혜를 나누어 그늘진 곳을 밝혀야 한다. 우리가 오늘 나눈 7가지 특성은 당신이 세상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열쇠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척박한 땅에서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겨울의 매화가 향기를 뿜는 것은 그 속에 단단한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이며 사람이 시련 속에서 빛나는 것은 그 속에 꺾이지 않는 지혜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다독이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의 언어라는 좁은 방에서 벗어나 온 천하의 언어가 강물처럼 흐르는 드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확장된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억지로 타인의 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빛나는 성취는 얼마나 많은 단어를 외웠느냐가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의 아픔을 위로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문이요. 행동은 인격의 차취다.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 나눈 이 이야기가 외국어라는 낯선 바다를 항해하며 때로 외로움을 느꼈을 당신의 마음에 든든한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비범하고 충분히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습니다. 여러 언어의 빛으로 당신만의 찬란한 인생의 무늬를 그려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와 깨달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